자세한 환율 진단을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류현정 전북은행 기업금융지점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전에 그 시티은행 소비자금융그룹 부장님이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맞을까요? 예. 네, 그럼 오늘은 어디에서 오신 걸까요? 지금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네,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환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점장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요즘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하락을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금통위가 개최가 됐고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새해 들어서까지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이 이런 환율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 보시나요? 예, 뭐 일단 결론적으로 당분간은 한국은행이 정책기준금리를 계속 동결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동결의 배경은 앞서서 밝힌 바와 같이 아마도 부동산 가격 안정 그리고 환율이 동결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와 같은 상황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대 원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금리 동향이 달러 대 원화 환율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의 경우를 보면은 2017년부터 약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한미 금리 역전 상황 기간 동안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상당폭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이후에 다시금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정책 기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려울까요? 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물 건너간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미 됩니다. 물 건너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요즘의 시기를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도 그럴 것이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동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동향은 어떻죠?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 동향은 국내 외환 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뭐 경상수지, 투자 자본의 유출입에 더해서 소위 글로벌 달러화의 동향에 중요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달러화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0%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년 들어서는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약 한 1%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테마로 해서 추가적으로 달러와 약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해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주요한 테마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이 미국 경기 침체를 낳을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수 투자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해서 달러화가 가파르게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됐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주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로존이 재정 지출 확대 등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강했었고 이를 반영해서 유럽 중앙은행 ECB도 긴축적인 기조로 방향을 좀 바꾸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재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달러와 약세, 유로화 강세 등의 테마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들이 금년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봐보면은 채권 시장 또는 주식 시장 어느 쪽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이탈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채권 시장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난해 연초 대비해서 10월 말까지를 보면은 약 한 7% 정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주식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AI를 테마로 해서 미국 증시가 가장 화랑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자본을 계속 흡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테마로 적용했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금년도에 연준이 약 한 2차례 정도 그 이상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인데요. 지난해 12월 달에 FOMC에서는 연준 인사들은 대체로 금년도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이 좀 더 앞서가고 있죠. 연준보다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봐보면은 일정 부분 이제 고용 둔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경계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해 이제 그 달러와 약세 동력으로 작용했던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앞서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긴축적인 입장이 조금 되돌려서 다시 금리 인하 쪽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최근에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금년도에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그 달러화가 지난해 하락폭을 일정 부분 회복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전망까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금리를 2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조차도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 보면 이제 금리를 동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에 따라서 또 달러화의 흐름 그리고 각 국가들의 환율 흐름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금리 인하를 사실은 이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소 위협을 받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도 5월에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트럼프 친 인사로 이제 그 의장을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내막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이후에 연준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또 금리 인하 정책에 나설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일단 이제 연준의 결정은 합의체입니다. 소위 그 통화정책회의인 FOMC에서 12명의 연준 위원들이 각각 투표권을 행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현재 이제 상당수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정책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둔화되거나 또는 고용이 아주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또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 이상의 가파른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화론자들이로 채워져 있는 그 연준 위원들이 가파르게 금리 인하에 동의로 선회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러네요. 금년도에 투표권을 가지는 연준 인사들을 표시했는데요. 7인의 7인의 그 FRB 이사와 그리고 지역 연은 총재 중에서 5명이 순회 투표권을 갖습니다. 각각의 성향을 봐보면 대체로 한 반 정도 금리 인하에 그 동의하는 위원들이 한 반 정도, 그렇지 않은 위원들이 한 반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파웰 의장이 트럼프가 지명하는 다른 총재로 교체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입장에 치우친 인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트럼프 의장이 미국 그 법무부로부터 연방 대배심에 소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소환 통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 건물의 개보수 관련해서 그 네. 의회에 그 위증을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트럼프는 그 파웰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소환 통보가 근거 없는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파웰의 입장에서는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제 지표나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할 건지 또는 정치적인 압박이나 협박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건지 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의 어떤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파웰 의장의 임기 중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좀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와 동결이 박빙인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금리 인하 결정이 거꾸로 시장으로 하여금 연준이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했다는 그런 시선을 판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박빙으로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오히려 동결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화두가 된 상황에서 파웰 의장이 의장으로서 임기는 금년 5월에 끝이 납니다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입니다. 그렇죠. 연준의 의장직만 그렇습니다. 내려오고 의장만 내려놓고 네. 이사를 유지를 하면서 현재의 구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이런 상황도- 부분들을 보면은 네. 연준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휘둘릴 거다.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연준의 입장이 약화될 가능성, 금리 인하에 조금 더 기울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금리 정치인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연준 그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영향에 휘둘린다기보다는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예, 또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 연준의 금리 방향 결정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월에 27일부터 28일까지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달러의 동향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는 엔화의 흐름도 크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엔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일본은행이 최근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엔화는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예, BOJ가 지난해 1월에 이어서 12월 달에 다시 정책기준금리를 그렇죠. 25bp 인상해서 0.75%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의 초저금리가 가장 큰 테마였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 중앙은행 BOJ가 상당 기간 동안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통화 정책 회의 뒤에 실질 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굉장히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발언에 반응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 회의 직전에 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55엔 하던 부분들이 1달러당 155엔 하던 달러 엔 환율이 157엔대로 거꾸로 엔화가 약세로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엔화는 추가적으로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2월 달에 네. 조기 총선을 그렇죠. 하겠다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엔화 약세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의원 의석수 확대를 통해 가지고 다카이치 총리의 재정 완화 정책, 재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폭넓게 작용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재정 지출 확대라는 부분은 엔화 약세 동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추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여서 159엔대로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엔화가 현재 엔달러가 158엔대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이 엔화가 달러 대비 162엔대 아래로 떨어지면 빠르게 170엔대까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이 환율의 흐름,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흐름을 잘 조절하는 게 지금 일본 은행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향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또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난 2024년도 3월 달에 일본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그랬죠. 없애고 0.1%로 금리를 올리고 이어서 7월 달에 이제 0.25%로 금리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달러 대 엔화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일본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나서서 달러와 매도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이후에 달러 대 엔화 환율이 고점에서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소위 엔화로 차입을 해서 달러 또는 다른 고금리 통화로 운용하던 자금들이 가파르게 되돌려지면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급락하고 일정 부분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앵커리 트레이드의 청산에 따른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다시 나타날까 봐 일부 투자자들은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와 같은 앵커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파르게 나타나거나 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앵커리 트레이드가 가파르게 청산됐던 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금리 인상,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거기에 대해서 일본 외환당국의 달러 대 엔화 매도 개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와 같은 박자들이 동시에 어우러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상당 부분 투기적인 어떤 엔화 앵커리 트레이드는 상당 부분 좀 청산되었거나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은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에 잘 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이제 금융당국도 이에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일이 또 한번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마무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현정 전북은행 기업금융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